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일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 주식 투자의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녕 우리가 그걸 다룬단 말인가. 와, 이건 뭐 그냥 건드리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매체도 건드리지 않는데 네. 50만 유튜버를 자랑하는 언더스탠딩만 과감하게 한번 해봅니다. 부끄럽다. 한번 해봅니다. 저 여러분 믿고 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주제를 예. 지난 20년간 연구해 오신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분은 그냥 웃는 얼굴로 오셔서 그냥 조용히 요만한 폭탄 하나를 툭 던지고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지난번에도 상속세 얘기. 상속세가 아, 진짜 지난번에 상속세 얘기는 굉장히 생각할 바가 많았어요. 제가 원래 상속세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그렇죠. 극좌죠, 극좌. 뭐 극작까지는 아니고 극좌잖아, 솔직히. 그러나 매우 공감했었는데 네. 오늘도 금융 금융 주식 투자 세금과 관련돼서 네. 요거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이게 싶은 말씀이 많다고요. 예? 네. 그 많긴 한데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속세하고는 좀 또 달라가지고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잘 아시는 교수님하고 좀 같이 나오려고 여쭸더니 네. 사모님이 안 된다고 하셨대요. 아, 어딜 가서 당신 댓글 테러 당한다. 그래서 예. 오늘도 저 혼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하.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오히려 예민해서 어디 가서 듣기 힘든 얘기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거는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저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작을 아마 그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주주 과세 요건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말에 지난주 지지난주 떠들썩했죠. 항상 연말이 되면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예. 이제 개인 큰 손분들이 대주주 네.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던지죠. 대거 주식을 연말에. 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예. 작년에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장이 열린 네.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2조 2,429억 원이 순매도가 있었고요. 예. 21년에는 같은 기간에 8조 5,400억 정도가 순매도가 있었대요. 물론 이거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장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는 건데 21년 대주주 확정 전날인 12월 28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3조 900억 원을 매도를 팔았어요. 네, 했고 지난해 22년에는 28일 하루에만 1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매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날까지 팔았어야 되는 개인들이 그렇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대주주 요건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잠시만요. 찾아서 보여드리면은 예. 일단 주식 과세 요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네. 이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요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종목당 10억 원 이상 혹은 지분율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연말 기준으로 확정이 되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상장 주식 투자의 큰 메리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주식 보유 이제 비중을 줄이는 거죠. 급격하게.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제 왜곡을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 논의에 접근하는 첫 번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네. 요 과세 요건이 잠깐 다시 돌아와서 요 이제 예. 대주주 요걸 한번 볼게요. 대주주 기준액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100억에서 10억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또 다들 기억에선 잊혀지셨겠지만은 민주당 정부 후반에 문재인 정부 후반에 이거를 3억까지 낮추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3억으로 낮추자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 이거 너무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당정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때 사표를 던졌죠. 아, 홍남기 부총리. 네, 야, 홍남기 그 말 잘 부총리께서 듣는 나타는. 근데 오랜만에 사표를 들어보네요. 던지시고 네. 더 화가 나가지고 국회 기재위에 가서 예. 나 이제 사표 썼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그때 결국은 이제 기재부가 물러서가지고 10억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때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얘기가 이제 한참 입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대로 내려가면 웬만하면 다 그 양도 차익 과세가 들어가게 될 텐데. 사실 기재부 생각은 이게 이제 저희 지금 양도 세율도 아까 보셨지만 3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억까지 내리면 거의 주식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 과세를 전반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제 거죠. 끌고 가는 거였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거기까지 낮추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진 못하고 이제 10억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다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든가 아니면 예. 이제 정권 초기에는 이제 100억으로 다시 복구하겠다 옛날. 물론 2000년에 100억이면은 지금 100억하고 비교하면 우리 지난번 상속세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좀 그때에 비해서는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사실 기준이 낮아진 거죠.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논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종식시킨 게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제 KBS에 나오셔가지고 아 그거는 여야 간 합의가 이미 있는 상황이다. 그 합의란 게 뭐냐? 10억에 멈춰놓고 25년에 미뤄둔 금융투자소득세로 가자. 25년부터. 네, 25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잊고 계신 법령을 제가 보고 싶지 않지만 네. 세금에 관한 거라서 그래.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우리 또 안 보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뭐- 밀어놨는데 우리는 영원히 안 올 줄 알았지. 그렇죠. 알아야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솔직히 알아야 2025년 얘기를 1월이 하니까. 오면 또 미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따가 제가 네. 프로님께 그 전망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원래 22년에 이제 입법이 돼서 23년에 시행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연말부터는 세금을 냈었어야 되는 거죠.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네. 근데 이제 워낙 그때 대선을 앞두고 이게 예민한 주제가 돼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예. 여야가 다 야, 일단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네. 법안은 다 입법이 되어 있는데 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부칙 1호 맨 끝에 25년 1월 1일. 근데 여기 포함된 빨간 줄 친 87조의 2부터 87조 27까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조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조문이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25년으로 이 시행 시기가 미뤄져 있을 뿐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 이후에 법안이 이대로 살아남을지 바뀔지 알 수는 없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 아까- 점이 중요해요. 아까 네. 전에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컨셉이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대주주한테 양도세를 내라. 네. 나머지는 내지 마. 그 네. 컨셉이었다가 너무 조금만 얻으니까 그걸 계속 확대하는. 그러니까 대주주의 기준을 계속 내려오는 기준으로 가다가 10억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더 내릴 거냐 아니면 다른 과세를 만들 거냐.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럼 10억에서 멈추고 그러면 그 멈추게 된 건 금융투자 소득세를 우리가 만들자. 왜 지금 이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지라고 하는 컨셉으로 돌아가 보면 야 주식 사고 팔아서 번 돈도 왜 세금을 안 내? 세금 내야지. 그러니 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주주들만 내가 되니까 그리고 그 대주주들의 요건이 점점 완화되면서 너도 나도 대주주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니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만 내야 되는데 그럼 국민 여러분 다 내세요. 그게 컨셉이 맞죠. 부동산 양도세는 단 뭐 1,000만 원짜리 집을 사고 팔아도 내는데 내는데 왜 주식은 안 주식은 뭐 몇 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냅니까? 다들 먹고 사니까 살만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밥값 없으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왜 세금을 안 내요?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 금융 투자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이제 정치인들이 음. 추진하는 녀석들은 내가 안 찍어줄 거야. 라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알고 다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결사반대하는 참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지게 됐던 그때 거죠. 대선 무렵을 돌이켜 그럼요. 보시면 실제 예. 그렇게 예. 흘러왔었는데 네. 다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저는 그 무렵에도 좀 오해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상장 주식만 염두에 둔 과세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이 이프로님의 날카로운 식견에 네.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도로코리입니다. 네. 그 부동산의 비유를 하셨지만 예.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과세 체계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야말로 난맥상이죠.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 근데 세율이 달라요. 네. 펀드는 그러니까. 주식형이면 또 주식 양도 상장 주식을 비과세하고 있으니까 예. 펀드도 주식은 골라가지고 비과세. 예. 근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펀드는 다 원칙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거든요. 예. 그럼 해외 주식형 펀드는 또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남긴 돈인데 배당 소득. 그 ETF는 비과세, 채권도 비과세, 뭐 환차액도 비과세. 근데 또 해외 주식형 ETF는 배당 소득. 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소득세라는 게 원래 기본 시스템이 열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포괄로 법인이 순소득이 증가하면 그 명목이 뭐가 됐든 과표로 잡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법에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과세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멀리 돌아가 보면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게 우리 다 미국이나 뭐 미국이 독립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다 세금에 왕의 대해서 세금. 네, 법으로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법에 없으면 걷지 마라. 그게 이제 조세법률주의라는 건데 소득세 그 역사와 전통이 면면히 살아 있는 거죠. 네. 법에 이런 소득은 과세할 거야. 라고 하고 국회에서 다 도장 땅땅땅 찍어야만 그것만 과세해라. 네, 근데 이제 금융 상품이 계속 새로운 발전하니까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뭘로 하지 하고 이걸로 해놓고 이건 뭘로 하지 이걸로 해놓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열걸하고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많은 그런 프론티어 케이스에 인벌브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골드 통장 네. 이거를 이제 양도 이제 우리가 금을 샀다가 금을 팔잖아요. 통장에 금 네. 1g 이렇게 써 있는 그럼 이제 통장이죠. 그게 사실은 예. 파생 상품인데 뭐 지수에 투자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무슨 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금 매매 차익을 네, 금 매매 차익이 현물 금 매매 차익과 똑같이 취급돼야 되냐? 파생 상품 거래 차익이랑 똑같이 취급돼야 되냐? 금통장은 네, 세법에 없으면 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건으로 제가 직접 했던 거는 엔화 수합 예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예. 이제 엔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엔화 예금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제로 금리일 때 사실은 두 나라 간 금리 차를 이용한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차를 환차익으로 바꾼 건데 네. 시장에선 꼭 그렇게 되진 않죠. 금리 차만큼 꼭 차익이 나오진 않는데 예. 현선물 시장에서 그거를 국세청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한 거예요. 환차익인데 형식은 형식은 환차익인데 세 개의 거래를 실질과세로 묶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 제가 이제 납세자 쪽 대리를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이거 법에 근거가 없어서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그것도 법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법을 이런 만들어서 과세. 법을 만들어서 다 못하는. 왜냐하면 소득세는 무조건 법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뭐가 생길 때마다 계속 새로. 구더기처럼 하나하나 넣고 이렇게 온 거죠. 예. 야, 이거 과세 빠지는 거 이상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 통장도 따지고 뭐 엔화 수합 예금도 따지는데 상장 주식을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섹터인데 금융 시장에서 그런 특수한 상품들을 과세하냐 마냐 가지고 대법원까지 막 가는데 이제 상장 주식은 과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를 차관한 요인이죠. 이렇게 이제 통일성이 하나도 없는 것 더하기. 더하기. 네, 근데 이제
제일 크게 비어 있는 영역이 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사실 거기에 모였던 이거 어떻게 할 것이 거냐. 이제 논란의 원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실 저는 뭐 금융투자소득과세를 뭐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서 댓글 테러를 받고 싶진 않고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이게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게 사람들한테 내용이 조금 더 알려져야 되겠다. 이게 알고 득실을 따져보고 네.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네. 네. 음. 그래요. 뭐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꽤 있는 좀 모양이죠. 있습니다. 두 분도 아마 오해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예. 자, 이게 원래 거꾸로 사실은 대선 때는 막 이제 국민들이 반대해서 난리가 났지만 원래 여의도에서 해달라고 난리치던 세금이었어요. 금융 투자 과세가 그래 이렇게 포괄해서 해달라는 소득세가? 게. 예.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옛날 기사입니다. 19년 기사인데요. 예. 이 무렵에 사실 이제 저같이 좀 뭐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 텍스를 연구하고 입법을 이제 하는 사람들 이 무렵에 엄청 논의가 많았어요. 이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2천만 원이 총으로 보면 손실이 났는데 예. 세금이 2,015만 원이 나왔다. 어. 이거 뭐 누가 들어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예.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예. 뭐 쉬운 얘기로 하면은 어. 그 과세가 안 되는 영역에서 이제 돈을 까먹고 예. 과세가 되는 영역에서 돈을 땄는데 어. 총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예. 그러면은 과세가 안 되는 영역 걸 가져다 과세가 되는 영역에서 뺄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다 열거돼 있으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해줘요. 뭐 예를 들면 주식 상장 주식들끼리는 모아서 손익통산을 해주지만 내가 펀드에서는 예를 들면은 아작이 났는데 예. 주식에선 죄송합니다. 먹었어. 괜찮습니다. 엄청 깨졌는데 네. 주식에선 먹었어. 그러면 이제 주식은 세금이 없고 이거는 세금이 있죠. 뭐 있죠. 예. 아니 반대로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네요. 펀드는 펀드는 먹었고 엄청 먹었고 주식은 왕창 박살났는데 깨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세금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되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친숙한 개념인데 조세 중립성이란 개념이 있어요. 아마 옛날 거시경제학이나 재정학 들으셨던 분들은 예. 기억이 날 텐데 네. 세금이라는 게 이제 소위 사중 손실이란 걸 가져오잖아요. deadweight loss라고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와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깨트린다는 거거든요. 예. 세금이란 게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와서 근데 그거를 세법으로 가져오면 그걸 조세 중립성이라고 해요. 세금을 매겼을 때 네.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적게 미칠수록 좋은 세금인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아까처럼 그렇게 칸막이로 막 쳐져 있으면 여기 사례처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자 A는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네. 주식이랑 평안보험 주식을 샀는데 1억씩 투자해가지고 아마존에선 4천을 따고 예. 평안에선 2천을 잃었어요. 잃었어요. 네. 그럼 이제 통산하면 2천만 원이 되죠. 네. 그리고 해외 주식은 22%니까 385만 원 세금을 냅니다. 네. 근데 이제 펀드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수료 좀 나가도 귀찮은 거 싫다. 그래서 해외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펀드, 중국 펀드에 아마존 예. 주식이랑 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표를 다시 보여주시죠. 예. 평안보험하고 아마존 주식에 대비해서 미국 펀드랑 중국 펀드에 딱 1억씩 투자를 했고 똑같이 4천만 원 남고 2천만 원 까먹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손실을 통산을 안 해주고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펀드는 그러니까 배당은 돈이 안 나오고 손실이 나면 그냥 배당이 없는 거지 제로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배당 소득이란 개념은 마이너스가 없죠. 그렇죠. 애당초.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도 전혀 다른 게 적용이 됩니다. 배당 소득이면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또 적용이 된다는 되니까 거죠. 2천만 원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가 되지만 내가 2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최고 세율 뭐 지금은 거의 50% 가깝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투자를 했는데 비슷한 금액으로 세금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조세 중립성이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하게 되고 예. 그러면 직접 투자를 안 해야 될 사람들까지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 되니까. 그러면은 전체 사회로는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재부에서 만들었던 표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기하는 길에 이 슬라이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다시 보시면은 밑에 이제 손익통산 범위도 문제인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칸막이로 해놓으니까 밑에 보시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투자를 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 두 분 중에도 그런 분이 탄생할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투자만 하시는 거죠. 이것저것. 네. 근데 이제 국내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국내 파생 상품, 해외 펀드 2 이렇게 이제 예. 쭉 깔아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는 세금이 165만 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예. 이제 750만 원에 대해서. 22% 곱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마이너스 난 건 통산 안 해주죠. 이익 난 거에서. 그래서 자기는 1,000만 원 지금 주식 투자에서는 1,000만 원 손해 봤는데 예. 세금 165만 원 냅니다. 네. 그 다음에 파생 상품 2,000만 원에서도 요게 파생 상품에도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고 예. 250만 원 뺀 다음에 여긴 11%가 적용이 돼요. 그럼 이제 192만 5천 원. 해외 펀드는 똑같이 2천만 원 생겼는데 배당 소득으로 과세돼서 308만 원. 네. 밑에 이게 2천만 원 이하인 분이죠. 예. 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다행히 거리가 있는. 이건 이제 그런 그런 걸 떠난 건데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세금이 과세가 되니까 전체로 보면은 격자인데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과세 당국에 니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지금 연간 투자 손익을 정산을 해보니까 2천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세금을 2천을 내라고 하니까 그럼 난 4천 마이너스 보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해서 붕괴했던 분들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계에도 좀 별론 거죠. 왜냐하면 직접 투자의 유인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사람들까지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세가 많으시거나 뭐 장을 맨날 가서 볼 수 없거나 하는 분들도 억지로 힘들어도 세금 때문에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 사회적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출발점은 사실 상장 주식을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이거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팟에 담아보자 했던 게 출발이고 칸막이를 좀 없애보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지난번 상속세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고 자본이 좀 축적이 되면 자본 투자 소득으로 사는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시각에서는 아니 60에 은퇴해서 진짜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거밖에는 인컴이 없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채용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북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라는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원적 소득세제라는 거는 예. 근로소득 카테고리하고 이런 자본소득 카테고리를 둘로 나눠가지고 네. 아예 다르게 취급하는 이제 소득세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해요? 이제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소득은 이미 세금을 낸 걸 가지고 또 굴려서 또 재투자해서 낸다니까. 얻은 소득이니 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능한 넓게 통산해 가지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벌면 누진세로 많이 내지만 예. 이 뒤에 이제 투자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령 인구나 이런 게 많아지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북유럽처럼 인구가 줄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 예. 이 소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나 이런 운용 때문에
뒤쪽에 자본소득세를 그냥 한 팥에 다 묶어서 한 20% 정도 예. 대개 지금 세계적으로 20에서 25%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슬라이드를 하나 그렇죠, 맨 그렇죠.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얘기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일본이 요렇게 바꿨어요. 근데 일본이 네, 일본 뭐 우리가 이제 일본을 꼭 따라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예. 자본주의 성숙하는 어떤 발전 속도, 발전 과정으로 보면 법제는 거의 한 20년 정도 뒤에 지금 쭉 따라가고 있거든요. 일본을 예. 예. 뭐 저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신탁 같은 것도 그렇고 한 20년 정도 뒤쳐져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인구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비슷하게 인구 이제 구조도 노령이 따라가고 많아지면서 있죠. 예, 따라가고 있는 건데 보시면 2003년에 딱 지금 20년 전이죠. 예. 2003년 이전까지는 소득별로 과세하던 방식이었다가 이제 3년에서 4년에 본격적으로 일본 애들 말로는 이제 금융소득 일체화라고 예. 해서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추진을 했고 이게 아마 독일이나 이런데 세법을 좀 모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유럽 세제가 지금 독일에도 가 있는데 예.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특히 일본은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 전부 저축에 잠겨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이 워낙 보수적이고 하니까 투자로 좀 자금을 돌리자 예. 해가지고 오히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세금을 좀 깎아주는 방향에서 소개가 된 거죠. 일본에는. 그래서 2003년에 4년에 금융소득 일체화라는 게 추진이 되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 과세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게 이자 배당 다 통산을 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100%는 아닌데 예. 우리 사실 그 또 금융 이론에 보면은 저기 저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워렌 버핏이 차용한 기본적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배당이 사실은 주가랑 한 몸이잖아요. 음. 배당락이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배당이랑 주식 투자 손익은 왜 통산해주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렇죠. 이자랑 채권 양도 차익이랑 왜 뭐가 달라? 통산해주면 안 돼? 그건 진짜 금융 이론적으로 똑같잖아요. 예. 이자랑 채권 양도 손익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좀 나아가 있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로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아직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일부 머지가 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미국에 가면 물론 그 세법 안에서 좀 구분이 있지만 세율이나 뭐 과세 기간이나 이런 거는 미국은 부동산 양도소득까지도 그냥 캐피탈 게인으로 똑같이 자본 이득이란 개념으로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1억 잃고 주식에서 1억 먹었으면 그것도 그냥 통상할 수 쌤 있게 해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있죠. 다 투자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은 저는 이제 조금 부동산이 되게 특수한 자산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화나.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시죠? 여기서도 뭐 1세대 1주택도 다루고 여러 예. 다루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서 예. 사실 그거는 세월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똑같은 금융소득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통산의 범위를 없애고. 넓혀가는 게 약간 더 선진적인 세제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유행이다 싶네요. 그게.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하나만 질문드리면 네. 배당과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산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무슨 펀드들끼리 통산한다, 투자한 것끼리 통산한다고 하면 어떤 건 마이너스도 있고 어떤 건 플러스가 있어서 대체로 뭐 투자자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이자 배당은 거의 나오니까. 근데 대체로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까? 이자 배당은 거의 나온다는 게 세금 관점에서는 예.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끌어다가 뺄 수 있게 해주면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가 있을수록 세금은 사실 더 내는 거니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를 넣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납세자한테 일단 이익인 거는 일단 이익이네. 맞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또 이제 기본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도 지금 우리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만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은 아예 빼고 출발점에서 개념에서 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으로부터 실현이란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실현. 예. 네, 이거는 세법상 세법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실현이란. 그러니까 팔거나 청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정확히. 바뀌었다는 거죠.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평가손 네, 평가 이익은 뺀다. 아니고 이것도 제가 그냥 세금 이론적인 관점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원래는 모든 세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실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발권한 돈이 어. 사람들 경제에 들어가서 막 자산이나 사업 형태로 들어가 있다가 예. 내 수중에 다시 국가가 발권한 돈으로 들어오면 국가가 이제 자기 몫을 띄어가는 거. 그게 원래 세금의 기본 컨셉이거든요. 보유세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금은 엄청 발전했죠.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상속 증여세 이런 건 하나도 실현이 안 돼도 국가가 절반을 가져가서 지금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그렇게 발전해 온 거죠. 원래 맨 처음에 소득세라는 거는 항상 이 실현이라는 실현해야 걸 되는데. 전제로 합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있다가 제가 절세 TV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을 베이스로 한 소득에는 5천만 원까지. 예. 근데 그 외에 클래스 B, 앞에 걸 클래스 A라고 하면 클래스 B 뭐 해외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등은 그냥 지금이랑 똑같이 250만 원. 예. 그리고 세율은 과표 3억 이하면 20% 단일 세율, 3억 초과면 25% 단일 세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들어온 이 법의 핵심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및 파생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아까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자 배당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손익 통산을 해준다는 게 이 클래스를 다 묶어가지고 플러스 손익 마이너스. 통산을 해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컨셉인데 네. 모든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그 순이익에 과세하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 최종 손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아까 보신 그런 불합리를 시정한다. 예. 그 다음에 또 납세자한테 좀 좋게 들어간 게 2월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올해 확정적으로 전체 손실이야. 네. 그래서 올해는 세금 낼 게 없어요. 근데 이 손실을 5년간 또 결손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작년에 1억 벌었으면 올해 1억 작년에 1억 잃었으면 네. 올해 1억까지 벌어도 퉁쳐준다. 그냥 안 번 걸로 쳐줄게. 네, 기본 공제 빼고도 이제 손실 공제가 또 있는 거죠. 이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네. 이거를 넓게 가져가면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 백워드라 그래서 소급으로도 쓰거든요. 근데 세금 냈는데 올해 손실 봐서 억울해. 경정 청구해가지고 까달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래로만 일단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2월 공제가 말 자체가 2월 공제잖아요. 2월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해주는 경우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근데 때문에 그것도 해줘야죠. 주식 투자할 때 손실 이익 이렇게 보면 세금 적게 내고 똑같은 결과인데 이익 손실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낸다는 게 말이 논리적으로 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투자라는 거 항상 위험을 맞닥뜨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봐가지고 이익 난 것만 국가가 가져갈게 예. 이런 관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20년 이제 19년 20년 논의될 땐 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댄 거죠. 3년 짧다. 3년 너무 짧다. 그래서 뭐 저는 이프로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앞뒤로 5년씩 해주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것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펀드 과세가 사실 엉망진창. 네, 이어져 간접 투자에 예. 대한 과세가 주식 나누고 뭐 이건 나누고 저건 나누고 그래서 엉망진창이었는데 예. 이거를 그냥 이제 금융투자 소득 과세에 다 편입을 다 넣어서.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진짜 배당성인 것만 배당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금융투자 소득으로 취급을 해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기본 공제는 지금 비과세되고 있는 걸 아마 고려한 걸 거. 이건 5천만 원, 250만 원 차이가 있는 건 아무런 논리적인 설명은 안 불가능하고요. 되죠. 예. 네. 사실은 250만 원 공제 그룹에 있는 것 중에도 지금 비과세되던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세무적으로 제일 크게 차이가 날 금융투자 상품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지금 완전 비과세거든요. 예. 채권 매매 차익은 매매 차익은. 근데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기본 공제도 250만 원 적용을 받으니까 네. 주식하고는 좀 차별 취급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요즘 금리가 내려와서 채권 투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그게 무슨 얘기죠? 부분이고요. 뭐 채권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대요. 맞아요. 네, 채권 네. 직접 거래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리가 과세가 내려가면 없어. 채권 값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사고 팔고 하면 차액에 차익이 250만 생기는데.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세금 다 내야 된다. 채권 매매 차익에 그렇죠. 대해서도 이제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뚜렷하진 않아요. 이게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일 것 같고요. 왜 하나는 5천이고 하나는 250이냐?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주식이 5천인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난처하신 것 같아 설명해드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낼 때 되면 그냥 무대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주식 투자해서 뭐 돈 좀 벌려고 하는데 그걸 왜 막냐?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면 한 공제로 많이. 몇 천만 원 버는 거는 봐드리겠습니다. 야 몇 천 가지고 돼? 또 5천. 알았어 조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맞아요. 그 사실 인사이트풀한 말씀이고 아마 국회에서는 요거를 예. 투자 소득을 아마 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예요. 몇 어디까지 명까지 걸리느냐. 예.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지금 현재하고는 꽤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이 사실은 문제인데 6번이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6번?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원천 징수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맨 처음 입법안에는 이걸 매월 하도록 했어요. 예.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법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개거품을 물었죠. 원천 징수 왜 하냐? 예.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 직접 그 학회에서 얘기했던 그 날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학예 학술대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19년에 누구를 위한 원천 징수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금융기관은 너무 싫죠. 고객들 금융투자소득을 다 발라내가지고 예. 22% 적용을 하고 그 중에 5천만 원 기본 공제 또 나 적용해달라고 빼주고. 하는 사람 예. 있잖아요. 예. 그거 신청받아서 또 빼주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매달 기재부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럼 일단 금융기관도 뭐 돈을 물고 있는 게 장사인데 내야 되니까 매달. 매달.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당연히 엄청 싫어하죠. 그 다음에 납세자도 그러니까 기재부 그 당시 입안의 설명은 세금이 어려우니 납세자들을 위해서 금융기관이 대신 원천 징수해 주는 거다 그랬는데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번 돈에서 원천세가 뜯겨 나가면 사실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죠. 예. 이거를 물고 투자를 캐리를 해가야 그렇지. 벌어서 그 다음 또 투자를 하고 그렇지, 해야 그렇지. 이제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연말에 내도 되는 걸 그거를 앞에서 왜 왜 자꾸 먼저 가져가냐? 떼가냐? 그렇지. 아 사실 납세자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대체 누가 좋은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에서 지금 반기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익년 1월 10일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금융기관들도 이거를 또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사실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아마 드리고 있는 곳도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보자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원천 징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1년에 반년마다 원천 징수. 그것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번으로 하면 되지. 아니 그럼 5월 달에 6월 말에 한다고요? 7월? 7월 10일 반기 그 2월 10일에 하니까 그러면 네. 내가 1월 달에 주식 샀다가 잔뜩 먹고 5월 달에 갖고 나가면 그거는 그냥 너 다 갖고 나가 한다는 겁니까? 7월 달에 뭘 하는 거예요? 아니죠. 7월 원천 기점으로 징수를 해서 그동안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무슨 원천 징수를 하는 거죠. 5월 달에 나갈 때도 네, 5월 달에 나갔어도 그건 실현이 돼 있잖아요, 돈이. 실현하는 건 다 나가고. 네, 실현돼 있는 거는 원천세를 걷어버리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반기로 줄인 게 걷어- 반기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융기관은 엄청 부담이 줄죠. 매월 매달 하는 하는 거에. 것보다는 그리고 개인도 사실 매월 하는 것보다는 뭐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번 돈 얼마 찾아가셨어요? 다 내세요 하고 뜯어 간다는 거죠. 다음 달에 또 뜯어가고 그 내버렸으면. 예를 들면 아까 5월을 예를 드셔서 그런데 1월에 투자해가지고 1월에 실현했어요. 네. 그러면 이프로님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1월에 실현된 거는 7월 10일에 원천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7월에 가져가니까 2월, 근데- 3월, 4월은 내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이걸 예. 매달 하면 매달 하면 매달 뜯기니까 아, 그래서 납세자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길어진 게 좀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지금 보는 것도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은 2월 공제도 좀 늘어났고 근데 아마 이제 원천 징수 하고 원천징수도? 싶은 이유는 이게 이제 위험한 그 거래다 보니 그 사고 팔고 하는 나중에 주식이 계좌에 돈이 없거나 돈이 없죠. 예를 들면 네. 1월 달에 번 돈으로 2월 달에 재투자했다가 깡통이 되면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1월 달에 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압류를 하시든 말든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건데 근데 다만 깡통이 되면 어차피 통산되니까 어차피 세금은 없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금융투자 소득 과세는 기본적으로는 신고 납부에 친한 세목이에요. 우리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하잖아요. 신고하잖아요. 자기가. 예. 근데 이렇게 통산까지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1년치 묶어서 각각 투자하신 분들이 증권사에서 쭉 자료 받아가지고 예. 자기가 보고 신고 납부를 하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더 여기 이 세금에 맞는 시스템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 글쎄요 원천세를 이제 굳이 둔다고 하면 역시 또 이프로님이 지적하셨지만 아마 세수 확보 정도의 의미 외에는 사실은 참여자들은 다 좀 굉장히 번거로 불편하죠. 결국 원천 징수를 해도 확정 신고는 또 하셔야 돼요. 개인이 해야 되니까 연말 정산 결과적으로는 또 해야 되는데. 당연히 통산하고 하려면은 뭐 예를 들면 삼성증권이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하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인이 언젠간 한번 정리해서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제 뭐 그대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같은 건 조금 다시 고민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지금 통과돼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시행이 되고요. 바꾸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뭐 내년 총선 이후에 논의돼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수면 위로 올려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가지고 이걸 바꿔야만 안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안 근데 하려면 국회에서 안 하기로 해야지. 안 하기로 하면 전 국민이 다 잘한다고 박수 치는데 왜 안 하겠어요? 사실은 지난번 상속세도 그렇고 세금이 원래 정치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근데 이 세금이 이제 아까 연원을 쭉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거든요. 요것도 잠깐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예. 이제 2019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 금융세제 개편안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재정개혁 특위, 그다음에 그 뒤에 운영됐던 자본시장 특위, 그리고 기재부랑 협의한 금융위안 이런 게 막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에 끌어안으면서 손익통산해주고 이렇게 가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보율로 과세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세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시행 시기만 미룬 거죠. 예.
근데 저는 두 분 프로님 생각도 궁금하긴 한데 내년 총선 결과가 어쨌든 지금 정부가 또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 다수당이 되든 소수당이 되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여당 쪽에서도 세수가 없으니까. 세수도 없고 한데 조금 음. 이거를 과세하면 세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모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선거 전하고 후는 어떤 흐름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 거죠. 네. 네. 뭐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이런 얼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얼개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 그럼 이제 실제 이걸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냐 이걸 제가 좀 만들어 와봤어요. 오, 예. 지금부터 꿀팁입니다. 네, 이제 요 분은 아주 이제 우리 프로토타입이죠. 뭐 국내 주식 투자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은 이제 아주 해피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예. 원래는 요건 세금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빼고 22%가 과세가 돼서 3억 이하니까 네. 이제 1,100만 원의 세금을 새로 내시게 됩니다. 이거는 비과세되던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없던 세금이 나오게 되는 5천만 원에 22%. 1억을 벌었으면 그 중에 5천은 빼주고, 빼주고. 5천 벌었다 치고 거기에 거기에 22%. 요게 예, 이제 1,100만 기본적인 원. 계산이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요새 해외 주식 투자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랑 섞여 있는 경우를 볼게요. 둘 다 이익을 본 회피한 경우에 이제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은 없고 25년 이후엔 1,100만 원이 나오고요. 네. 해외 주식은 똑같아요. 세율도 똑같고 뭐 250만 원 빼주는 것도 똑같고 네. 다 똑같아서 2,145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는 손실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아, 손실이 났어요. 네. 요 삼성전자랑 애플을 샀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많이 까먹었어요. 예. 5억에 사가지고 1억에 팔았어. 네. 그래서 4억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애플을 사가지고 1억 먹은 데다가 이 손실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면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내던 것도 없어집니다. 안 내도 되고. 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과세 안 하던데 과세하니까 막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예. 조금 더 꼼꼼하게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 저게 예.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건 해외 주식이건 마찬가지겠네요. 마이너스가 나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이제 다 묶어놨으니까 마이너스 난 거는 마이너스 난 갖다 거는 쓰는 거죠. 그럼 지금은 네. 지금은 통산을 어떻게 해줘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 그렇게 합니다.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끼리. 네, 네. 그럼 국내 장외 주식과 국내 상장 주식은 또 안 되죠. 그건 통산 안 하고 네, 네, 네. 장외는 장외끼리. 네, 근데 네.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통산해서 어디가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난 거를 엎어 씌워 가지고 안 본 걸로 쳐준다. 네, 그렇죠. 음. 실제 안 벌었으니까. 아 그렇죠. 안 벌었으니까. 넷하면 실제 안 번 거죠. 아. 그래서 요런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걸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반대 케이스도 하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이익이 그래도 나고 났는데. 해외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면 아 그렇지. 끌어오고 2억 원을 5천만 원 또 빼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5,500만 원이 된다라는 아하.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한 케이스를 보시면은 국내 주식도 두 종류 투자하시고 해외 주식에 여러 개 다. 요 1그룹, 2그룹은 아까 그 기본 공제 다른 그룹입니다. 예. 주식 예, 관련된 예. 것과 나머지. 그럼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난 거를 어디다 갖다 쓰는 게 좋을지. 기본 공제 안쪽이면은 외국에서 이익 난 데 갖다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우리 예. 이제 대충 어?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 5천만 그러네. 원을 기본적으로 빼주니까 예.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났어. 그러면 국내 이익에다 이 크레딧을 갖다 쓸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죠. 근데 딴 데다 저걸 갖다 어떻게 쓰고. 선택합니까? 그냥 원천적으로 떼간다면서요. 근데 마지막에 정산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천징수 왜 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본 공제를 예. 이제 한 증권사에는 내가 여기는 기본 공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또 한 번 하면 1년간 묶이게 돼 있어요. 어. 뭐 이게 법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맨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배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손실이랑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 필요한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한 원천징수입니까라고 했던 거죠, 사실. 네. 그러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만약에 이대로 이제 실행이 되면 예. 좀 어떻게 해야 이제 요 효율적으로 음흠. 세제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예.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전제로 딱 확고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소득과세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다른 제도고요. 예. 같이 갑니다. 네. 둘 다 한다. 둘 다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자 많이 받은 사람 왕창 과세하는 거. 네, 그거는 그렇죠. 그거대로 가고. 맞습니다. 요거 도입된다는 거는 요거대로 가고. 기획투자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얹혀져요? 아니죠, 안 그건 얹히죠. 빼줘요? 빼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절세 팁이 들어가는 네. 건데, 허허. 네. 지금 아마 벌써 이 프로님은 막 예. 머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빼준다. 예. 금융 투자 소득이란 개념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종래 우리 펀드는 아까 대부분 다 배당 소득으로 취급했다고 했잖아요. 예. 얘네가 종합과세에서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펀드를 하면 2천만 원 이제 그것 때문에 종합과세 되던 분들은 예.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죠. 2천만 원 언더로 만들 수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이자 배당만 2천만 네. 원 한도에 적이 예. 되니까 그러면은 15.4% 분리과세 되니까 되게 요 부분도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 부분은 이제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잘 써야 되는데 여기서 실현이란 말이 이제 네. 실현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실은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음. 대부분의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실 막 1년에 순수익 5천 이상 내시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 뭐 이제 쉽지 회사 않습니다. 다니시고 하시는 네. 분들이 짬짬이 투자해가지고는 그러면은 실현 시기를 이제 본인이 잘 가늠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과세 안 되니까 그냥 느낌 좋을 때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야 얘는 그냥 장투 가자. 올해 실현하지 말자. 얘는 지금이 끝인 것 같다. 빨리 하고 뭐 이제 연말 가서 보자. 예. 이런 거랑 통산을 하든지 어. 그렇게 이제 좀 요런 실현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투자에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실현을 단순히- 하면 하면 과세 대상이 되니까.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되니까. 이제 플러스로 탁 찍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마이너스 내면 그것도 통산은 해주지만 통산을 해주니까 어차피 내년에 파나 올해 파나 세금을 피하거나 피할 방법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더 낼 방법도 없는데 왜 그 머리를 근데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그냥 실현해서 마이너스로 플러스 난 거를 상쇄해서 끝내버리자. 네. 그런 전략도 가능하죠. 근데 올해 마이너스를 그대로 끌고 가면 어. 상쇄를 안 하고 끌고 가면 내년에 플러스 난 거에서 삭감 안 해줍니까? 올해 손해 봤는데 마이너스 난 거는 삭감을 그렇죠.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굳이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 있잖아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통산을 그걸 항상 그렇게 크레딧을 주면 그거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해? 그거 안 써먹고 넘어가면 내년에 2월 안 되거든요. 기본 공제는 2월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네.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매년 주식은 한 번씩 팔라는 뜻이에요. 5천만 원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크레딧도 2월을 해주든가 그럼.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어마어마할 아니 어차피 깎아주려고 했던 거니까 누적해주든가 아니면 이 5천만 원을 줄여야 돼요. 250만 원쯤. 사실 맞죠. 전 세계 모든 그 주식 투자 세금 매기는 데서 이렇게 큰 돈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아마 시행 초기라서 이렇게 높이 잡았을 거예요. 점점 내려가겠죠. 내려갈 거고 지금 사탕 준 거지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수렴점을 생각해 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트리거되는 2천만 원, 그 정도가 뭐 특별히 어떤 뭐 수리 경제학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예. 이걸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되고 이거 넘어가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맞춰지는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이건 이제 순수한 추측이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낮춰지긴 할 거예요. 음.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 2천만 원 종합과세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시행 시기 전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5.4%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 펀드 같은 걸 깨버리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펀드에 누적된 거랑 내가 평소에 받는 게 이미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기다렸다 그 이후에 실현하는 게 낫죠. 낫죠. 왜냐하면 세율이 일단 다른 확 떨어지니까. 종합과세 안 당하니까. 네, 종합과세를 안 당하니까. 이거는 분류과세고 정률의 이제 과세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생각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손익통산이라든가 2월 과세 이런 것들도 개인들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더 지금보다는 하셔서 세무 설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뭐 말씀드리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색다른 걸로는 그 ISA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ISA가 그 당시에도 요 금융투자소득과세 중간 단계로 좀 확대해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일본은 굉장히 그 NISA라고 하는데 N이 아마 니폰이겠죠. NISA라고 부르는 상품인데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24년부터는 뭐 불입 한도 그다음에 총 한도 지금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2천만 원씩 뭐 5년에서 1억 예. 그다음에 뭐 200만 원 비과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의 전부 일본은 지금 현행의 2배 정도로 24년부터 이제 되게 반응이 좋은 거죠. 이 ISA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니 통산 과세예요. 그 안에서 저는 그렇죠. 통산해 다 그렇죠. 통산해가지고 비과세 한도 넘는 것만 또 정률의 단일 과세를 하잖아요. 9.9%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ISA가 아마도 우리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시행이 되면 그 비과세 한도 손익통산 해서 비과세 해주는 한도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IS라는 상품이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5천만 원씩 공제해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네.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한번 본 거예요. 예. 그때 23년에 시행된다 할 때 아. ISA를 확대해 주자는 법안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서 다 죽었고, 근데 25년에 시행되면 똑같이 또 나오겠죠. 그러네. ISA 를 ISA를 지금 상태에서 그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네. 할 이유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재미가 상황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다 통산해 주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ISA도 노령화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계속 더 확장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일본도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25년 무렵에 가면 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ISA를 확대하자. 규모를 확대해서 네. 규모 확대하면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그거 안 해도 통산은 무조건 해주는데. 근데 이거는 세율도 낮고요. 세율이 낮으니까. 네, 일단 적용 세율도 낮고 비과세 범위를 이제 넓혀주면 넓혀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편리하게. 그러면 그거 2천만 원 그대로 둬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ISA 지금 2천만 원인데. ISA는 지금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때 올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비과세 한도를 왜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랑 무슨 연관이 ISA 있다고? 사용을 더 장려하는 거죠. 어차피 거기는 세율이 낮으니까 네네네. 손익통산을 여기서 다 해주더라도 여기는 손익통산 효과와 저세율의 효과가 있으니 네, 네. 손익통산 효과는 날라가도 저세율 효과 때문에 다들 이용할 것 같을 때 이게 약간 그 당시에도 이제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들어오면서 예. 위안책처럼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탕을 왜 의미 없이 연결하냐는 거죠. 왜? 아니 그건 이건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네. 무슨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보완해야 되면 IS를 확대하지만 금융토종합과세 새로 생겼으니까 나도 뭐 하나 세금 깎아놓은 거 뭐 하나 해줘. 그러니까 왜 나오냐는
그런. 사실 얘기죠. 이 그냥 금융투자 소득 과세를 하지 말고 계좌 통산 과세를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ISA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아예. 그러면은 원천징수의 관리가 엄청 편리하잖아요. 예. 근데 예. 금융기관은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어. 주거래 계좌를 갖기 위해서 어. ISA를 갖기 위해서 이 안에서 모든 거래를 다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부작용도 있고 외국 입법례도 따라가지고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론이 득세를 하게 됐지만 ISA는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제가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과제. 두세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원천징수인데 얘기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네. 제일 큰 거는 증권거래소예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네, 원래는 이제 증권거래소는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하면 증권거래소는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없앤다. 예. 근데 그건 라는 왜 건데. 없애죠? 그건? 아 물론 뭐 꼭 없애야 되는 건 부동산은 아니죠. 양도소득세 내면서 어. 취등록세도 내잖아요. 정확하신 말씀. 근데 왜 주식은 왜 꼭 하나는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오늘 또 세금을 옹호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데 예.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입법례들을 보면 두 개를 다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많진 않아요. 보통 이제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면 그렇죠. 거래세 과세를 없애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이제 거래세가 장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장점은 일단 외국 투자자들이 세금을 좀 내고 간다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를 소득과세로 바꾸면 많은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조세 조약상.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배당 이자 줄 때는 원천세라도 뜯는데 이건 이제 홀랑 다 가져가니까 뭐 약간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거래세까지 없애주면 막 다 몰려와서 할 거다 이런 류의 이제 비판이 좀 가능하고 네.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그렇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세수 예측이 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극히 어려워. 주가 많이 오를 때는 많이 들어오고 그럼요. 부동산 취등록세는 네. 똑같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옛날하고 달라서 해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어디서 까먹을지 이런 게 예측이 전혀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사실은 도박이죠. 안전한 세수를 내놓고 불확실한 세수를 땡겨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분 프로님이나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증권거래세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 안 하면 좋겠다. 굳이 선택을 한다면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거래세는 없애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주주 요건 완화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일부 교수님들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다는 건 이제 더 부자들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중간 부자들을 빼주고. 네네. 그 완전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게 할 거면 손실 나도 내는 거래세 우리 모든 개미들이 다 내는 거래세 없애주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이거 감세할 거면 이것도 감세하죠. 근데 나라 국가는 이제 다 비는 거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어려운 의사 결정들이 남아 있다. 근데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바쁘지만 슬라이드 한 개만 딱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슬라이드니까 잠시만요.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이 아까 증권거래세에서 이제 금융소득 과세 아까 금융소득 일체화 이렇게 해서 바꿨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 세제를 바꿔서 생긴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금융거래세를 인하하던 시기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죠. 거래대금도 낮고. 예. 근데 그 뒤로 쭉 올라갔다. 뭐 요런 류의 이제 학자들이 언급하는 그래프들입니다. 이거 밑에 보면 이제 리서치 본부 같은 데서 내놓은 건데 근데 이거는 뭐 경제학적으로도 거래세를 없애면 회전율이나 거래대금이 좀 더 올라가는 거는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 이랬고 지금 제가 세수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세수도 중간에 교체될 때 제일 낮았다가 증권거래세가 떨어지고 양도세가 이제 더 많이 거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세수적으로도 플러스가 났다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계량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럴 것인지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랑 맞물려 있어서 다르겠죠.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다만 손실도 봤는데 거래세도 내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연말에. 그래서 총 거래세 얼마 냈는지는 자기 계좌에 다 찍힐 그건 때니까. 무조건 다 지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실 본 폭이 그러면 그거는 돌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 상속세 얘기하고 이제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데 예. 평생 낸 소득세를 크레딧으로 해서 네. 상속세 낼 때 빼주자.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크레딧으로 만들면 제일 쉬운 좋습니다. 셈이 되긴 네, 합니다. 그렇죠. 그걸 크레딧으로 해서 네. 손해 봤으면 네. 그거 크레딧은 돌려줄게. 그러니까 이익 난 데서 증권거래세 손해도 낸 보고 것까지 빼고 나머지만 소득세 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세금 이제 짤 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무조건 낸 세금은 빼줄게 과세할 때.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 수중에 남아 있진 않은 돈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병행도 저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머지할 거냐. 사실 이 두 개는 이념적으로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네. 금융투자소득과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령화에 대비해서 자본이득에 조금 저율의 과세를 하겠다는. 예. 근로소득세 그런데- 내고 난 다음에 돈 내기는 그러니까. 근데 세금을 금융소득 가볍게. 종합과세는 정반대로 불로소득인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겁게. 일에서 번 돈이나 사업소득이랑 똑같이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제도가 아까 안 대표님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근원적으로 이 두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길게 봤을 때는 일본처럼 이제 조금씩 뭔가 합쳐 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마무리로 이제 과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야 깔끔합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소득에 대해서 자꾸 무겁게 과세하니까 부동산을 안 파는 거예요. 부동산 팔아서 현금 생겨봐야 어떻게 굴려도 종합과세 당하는데 왜 팝니까? 계산해 보면 이러면 부동산 안 파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없애자는 말은 아닌데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가볍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여튼 세법은 우리 변호사님 나오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가 누더기 같아. 아니 내가 누더기랄 때는 믿지 않다가 왜 변호사님이 누더기라니까 그렇구나 그럽니까? 변호사님이 훨씬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누더기 같아서 이게 방향은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네. 좀 깔끔하고 심플하게 이해가 갔으면 직관적으로 좋겠다는 예,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야 조세 저항이 없지. 안 그러면 자꾸 피해간 방법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낼 세금 내야지 자꾸 조세 저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심플하지 않아서 자꾸 더 저항하는 거라니까. 심플하면 그냥 이렇게 내는 거구나. 저항할 때 생각할 게 없어. 저항할 때 그거 안 따지고 저항했잖아요. 심플한지 안 심플한지 내가 그거 몰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